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구한 사연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연의 몰입감과 감정 전달을 깊게 전달하고자 이제부터 제가 직접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이 된 여자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말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작 제 일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더라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따뜻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강원도 율천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줄곧 그 동네에 살았어요. 24살에 같은 동네 출신인 남편 이진욱을 만나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며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자재 전문 업체인 광명종합에서 해외 영업부 차장으로 일했어요. 성실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40대 중반부터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현장이었는데 점점 동남아, 중동 쪽으로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출장이 길어지면 한 달, 한 2달 그 이상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현장이 도심에서 멀어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즈벡 쪽 발전소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현관에서 캐리어를 끌며 나가는데 저를 한번 돌아보더라고요.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여보, 다녀올게. 이번엔 좀 길어질 수도 있어. 얼마나? 1달 반에서 2달?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래, 몸 조심하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저를 한번 더 쳐다봤는데 그때 그 눈빛이 좀 걸리긴 했어요. 뭐랄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한 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 기념일이 출장 기간에 끼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출장 가고 보름쯤 지났을 때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에 남편 얼굴이 나왔는데 배경이 좀 어둡더라고요. 거기 지금 몇 시야? 밤이야. 숙소에 들어와서 겨우 와이파이 잡았어. 밥은 먹었어? 응, 현지에서 대충 먹었어. 당신은? 나야 뭘 늘 먹던 대로 먹었지. 짧은 통화였습니다. 화면이 자꾸 끊겨서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이 낯선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달 반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거든요. 서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욱 씨 배우자분 되시죠? 광명종합 인사관리부 송태경 과장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진욱 씨 퇴직금 수령 계좌를 확인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빨래 집게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회사 출장 중인 사람인데 퇴직금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틀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베란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는데도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저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장이요? 이진욱 씨 2달 전에 자진 퇴사 처리 완료된 상태인데요. 2달 전이요? 네, 퇴직금도 이미 정산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다만 보안 서류가 하나 누락돼서 배우자분께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저는 빨래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났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2달 전이면 남편이 출장 간다고 캐리어 끌고 나간 그 시점이잖아요. 출장을 간 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거였다는 겁니다. 퇴직금이 얼마였나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총액은 개인정보라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서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식탁 의자를 잡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는데 안 받더라고요. 3번을 더 걸었어요. 4번째에도 안 받았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전화 좀 받아. 급한 일 있어. 읽음 표시가 안 떴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시계가 11시에서 12시,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도 냉장고 문을 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오후 3시가 넘어서 카톡 답장이 왔어요. 현장에 있었어. 무슨 일이야? 저는 핸드폰을 한참 들고 고민했습니다. 동생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 아들한테 해야 되나? 아니면 당장 남편한테 바로 따져야 되나? 머릿속이 엉망이었거든요. 결국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직감이었어요. 지금 따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신 짧게 답장만 보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통화하고 싶었어. 그리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준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31살이었거든요. 준하야, 엄마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빠 일로 얘기할 게 있어.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 준하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토요일에 내려갈게. 엄마 밥은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부엌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는데 물도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옆에 남편이 없는 침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출장을 간 게 아니었다면 지금 어디서 자고 있는 건지 천장을 보면서 그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준하가 내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운동화를 벗는 소리가 나더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며칠 동안 잠 못 잔 거야? 저는 식탁에 앉으라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 퇴직금 얘기, 2달 전에 미리 퇴사 처리가 됐다는 것, 준하가 듣는 동안 미간이 점점 좁아지더니 두 손을 깍지 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아빠가 출장 간 게 아니라 회사를 관둔 거라고? 그렇다더라. 그럼 지금 아빠 어디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준하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일단 회사에 직접 가보자. 내가 같이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하가 물컵을 제 앞에 놓아줬어요.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준하랑 같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광명 종합본사는 영등포 쪽에 있었어요.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인사관리부가 있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송태경 과장이 회의실로 안내해 줬어요. 3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는데 넥타이를 꽉 매고 있었고 표정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사모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 과장이 맨 위에 있는 종이를 밀어줬어요. 이진욱 씨 명예퇴직 신청서입니다. 남편 글씨였어요. 30년을 봐온 글씨를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날짜는 2달 반 전이었고 퇴직 사유란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였나요? 총 2억 3천만 원이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하가 옆에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퇴직하기 전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갑자기 그만둔 건가요? 송 과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좀 갑작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주셨는데 주변에 미리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복도에서 누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남편이랑 같은 부서였던 최대식 부장이었습니다. 명절 때 남편이 몇 번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았거든요.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최 부장님, 서류 때문에 잠깐 왔어요. 최 부장이 준하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최 부장이 커피를 3잔 시키더니 한참을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차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이요? 네. 해외에서 무역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분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손이 떨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부서에서 도는 얘기라 조심스러운데. 최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차장님이 해외 출장 다니시면서 현지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한국분이라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던 여자라고. 준하가 옆에서 주먹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더라고요. 소리는 안 났지만 허벅지를 때린 거였어요. 저는 그걸 봤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최 부장님, 고마워요. 말씀해 주셔서.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준하가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차에 타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모한테 연락해. 준하가 말한 이모는 제 여동생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이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15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어서 법률 쪽으로는 저보다 훨씬 밝았거든요. 차 안에서 바로 수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까 수빈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어요. 언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그 사람한테 절대 티내지 마.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조수석에서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수빈이가 전화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언니가 지금 따지면 그쪽에서 돈을 더 깊이 숨겨. 통장이고 부동산이고 다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돼. 그게 되겠어? 나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속이 뒤집힐 것 같은데? 되게 만들어야지. 언니가 한번 참으면 그쪽은 안심해. 안심하면 결국 걸리게 돼 있어.
전화를 끊고 준하를 봤더니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준하가 전방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 말이 맞아. 지금은 참아야 돼.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3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현장 다녀왔어.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 당신도 푹 자. 현장이요.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웃어야 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놓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수빈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나 법무사무소 다닐 때 같이 일했던 후배가 있어. 지금 흥신소 운영하고 있거든? 이쪽 일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해. 비용은 얼마나 들어? 적진 않아. 근데 언니, 지금 돈 아끼면 나중에 몇 배로 잃어. 준하가 비용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3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뒷조사 비용을 내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기가 막히면서도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까 싶었어요. 수빈이가 흥신소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남편의 출입국 기록 확인, 현재 소재지 파악, 동행인 확인, 이 3가지를 요청했어요. 기다리는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한테 영상통화를 2번 했어요. 화면에 남편 얼굴이 뜨면 배경은 항상 어두운 벽이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좀 탄 것 같아.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녔나봐. 응,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면 금방 타. 몸은 괜찮고? 괜찮아. 당신 걱정이지. 혼자서 잘 먹고 다녀? 가증스럽더라고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요.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면서 통화를 마쳤어요. 끊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일주일 사이에 확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의뢰 넣은 지 열흘째 되는 날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결과 나왔어.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수빈이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외투를 집어 들고 나갔습니다. 수빈이 집 식탁에 앉으니까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빈이가 봉투를 열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마음 단단히 먹어. 출입국 기록부터 보여줬어요. 남편은 2달 반 전에 출국한 게 맞았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우즈벡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사진이 3장 나왔습니다. 흥신소에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확보한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남편이 반팔 셔츠를 입고 어떤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번째 사진에는 남편 옆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둘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번째 사진에는 그 여자와 남편이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 여자 누군데? 현지 한인사회에서 확인한 결과 코디네이터 출신이래. 그리고 이 언니, 이게 끝이 아니야. 수빈이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매입 시기가 1년 반 전이었어요. 이 아파트 살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안 봐도 뻔하잖아. 저는 식탁에 2팔을 올리고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이 마르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가 제 등을 한번 쓸어주고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빈이가 제 앞에 물 한 잔을 놓아주었더라고요. 한 모금 마시니까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수빈아,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수빈이가 서류 맨 아래에 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흥신소에서 현지 협력 업체를 통해 확인한 추가 보고서였어요. 그 아파트에 형부랑 그 여자만 사는 게 아니래. 뭐? 4살짜리 남자아이가 같이 살고 있대. 셋이서 같이 나와서 마트 가는 사진도 있어. 수빈이가 사진 2장을 더 꺼냈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가 남편 목을 감싸고 있었고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고요. 4살이면 5년 전부터라는 뜻이잖아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시기랑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2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는 안 냈습니다. 수빈이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하한테도 알려야지. 알려줘야지. 근데 언니가 직접 말해. 그날 저녁에 준하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전화로 먼저 말하려다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사진을 먼저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맞아? 이 아이는 누구야? 그쪽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래. 전화기 너머로 준하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5초쯤 아무 말 없다가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내려갈게. 다음날 준하가 내려와서 수빈이 집에서 셋이 모였습니다. 식탁에 서류와 사진을 전부 펼쳐놓고 앉았어요. 준하가 사진을 한 장씩 보더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한번 쳤습니다. 크게 치지는 않았는데 컵이 덜컥거렸어요. 이모,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수빈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일단 증거는 충분해. 부정행위 증거, 재산 은닉 정황, 해외 부동산 매입 내역.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우리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재산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 퇴직금 2억 3천 예적금 빼돌린 거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야. 재산 분할해서 반 이상 받을 수 있고 위자료는 별도야. 상간녀에게 청구 가능하고. 준하가 저를 봤어요. 엄마, 해야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법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저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준하가 어릴 때도 저렇게 웃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 실력 좋고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본 사람이야. 이번 주 안에 상담 잡아줄게. 고마워. 그리고 언니,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형부한테 계속 모르는 척 해야 해. 변호사 만나고 소장 다 준비 다 끝날 때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는 순간 해외에 있는 재산 정리해버리면 끝이야.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 이틀 뒤에 남편이 영상통화를 걸어왔거든요. 여보, 나 다음 주에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잘 됐네. 당신 보고 싶어. 빨리 가고 싶다.
그 말을 듣는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면 밖으로 한 손을 내려서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아파야 울음이 안 나오거든요. 나도 빨리 와. 통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연기를 해야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 주에 수빈이가 변호사 상담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준하랑 같이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수원에 있었어요. 건물 5층에 유리문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한도경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되는 여자였어요. 안경 없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말투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앉으세요. 동생분한테 대략 들었는데 직접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넘기면서 물었어요. 혼인기간, 공동재산 내역, 남편 명의 부동산, 보험, 퇴직금, 입금계좌. 제가 아는 것들을 전부 말했고 흥신소 보고서와도 사진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사진을 한 장씩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부정행위 입증은 문제없고 재산 은닉 정황도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배우자 모르게 수령한 것, 해외 부동산을 상간녀 명의로 매입한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어요. 준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해외에 있는 아파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부부 공동재산으로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재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요. 위자료는요? 이 정도 사안이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겁니다. 상간녀한테도 별도로 청구 가능하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저를 봤어요. 사모님, 한 가지 확인할게요. 남편분이 곧 귀국한다고 하셨죠? 네, 다음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귀국 전에 소장을 완성해 놓고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송달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상대가 준비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리로는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변호사 입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니까 현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준하가 말했어요. 엄마, 잘 결정한 거야. 그래야겠지. 1층에 내려와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차갑지 않더라고요. 5월이었거든요. 나무의 잎이 다 나 있었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 주 내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했고 수빈이가 중간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은행을 돌았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예적금 계좌 3개가 전부 해지돼 있었습니다.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저도 학교 급식실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같이 모은 돈이었거든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국솥 앞에 서고 손목이 저릿할 때까지 칼질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한 돈이요.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해지 내역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입구 옆 벤치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귀국 이틀 전에 남편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여보, 모레 오후 비행기야. 인천 도착이 저녁 7시쯤 될 거야. 그래? 내가 마중 나갈게. 아이고, 안 나와도 돼. 내가 알아서 갈게. 아니야, 나갈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남편이 화면 속에서 웃었어요. 제가 봤던 수천 번의 웃음 중 하나였는데 그날은 그 웃음이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통화를 끊고 수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모레 저녁 7시 인천공항이야. 알겠어. 변호사님한테도 연락할게. 준하도 오는 거지? 응, 3시 가자.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꺼내서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저는 그 옷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에 장면에 입고 갈 옷이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하루가 지나면 공항이었어요.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운 건 이미 다 지나갔거든요. 귀국 당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막더라고요. 며칠째 잠을 설쳤는데 그날만 새벽에 2시간쯤 깊이 잤어요. 오후에 준하가 차를 몰고 내려왔고 수빈이를 태워서 3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수빈이랑 나란히 앉았는데 수빈이가 제 손을 한번 잡았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게 오후 5시 반쯤이었어요. 한도경 변호사가 입국장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재산분할 청구서, 상간녀 손해배상 소장, 사회행위 취소 소송 서류, 그리고 흥신소에서 확보한 증거 사진 묶음. 변호사가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모님, 송달은 제가 직접 합니다. 사모님은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네. 감정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짧게 끝내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하가 커피를 한 잔 사다 줬는데 한 모금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6시 40분쯤에 입국장 전광판 비행기 도착이 떴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국장 게이트 앞으로 걸어갔어요. 양 옆에 준하랑 수빈이가 있었고 변호사는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 가족을 부르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게이트만 쳐다봤어요. 한 20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반팔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은 검게 탄 상태였습니다.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왔어? 아이고, 당신이 정장까지 입고.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준하와 수빈이, 그리고 뒤에 서류 봉투를 든 변호사를 본 거예요. 남편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다 나와 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봤던 얼굴인데 그 순간만큼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여보, 우즈벡 날씨 좋았어? 아, 아니지. 캄보디아 날씨가 좋았냐고 물어야 맞겠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다쳤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퇴직금 계좌 확인하려고. 당신 2달 전에 퇴사한 거 다 알아.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남편 앞에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캐리어 손잡이에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캐리어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쿵 소리가 났어요. 여보,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잠깐만 들어봐.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한도경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진욱 씨 되시죠?
저는 원고 측 대리인 한도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 및 재산 분할 손해배상 관련 서류 송달드립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남편 손에 쥐어줬어요. 남편이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준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한마디만 할게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준하를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준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더 들을 말 없어요. 엄마한테 30년 동안 한 짓, 저한테 숨긴 것들, 그걸 설명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됐어, 가자.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빈이가 제 옆에 붙었고 준하가 뒤따라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불렀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수빈이가 뒷좌석에서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준하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지나갔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안전벨트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게 밤 11시가 넘었어요. 준하가 현관문을 열어줬고 수빈이가 부엌에 가서 보리차를 끓여줬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셨어요.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늘 잘했어. 제일 힘든 고비는 넘긴 거야. 그래? 난 아직 손이 떨려. 당연하지. 근데 이제부터는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줄 거야. 언니는 몸만 챙기면 돼. 준하가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부터 당분간 내가 여기서 지낼게. 혼자 있으면 안 돼. 너 회사는? 재택하면 돼. 팀장님한테 사정 말씀드렸어.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빈이가 밤 11시쯤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부터 하나씩 정리하자. 오늘은 푹 자. 문이 닫히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소리는 안 냈어요. 그냥 눈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한도경 변호사가 이틀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송달 나흘 뒤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카톡이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답장 안 했습니다. 2시간 뒤에 또 왔어요.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제발.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서 스펀지가 찢어졌어요. 준하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다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연락 온 거야? 받지 마.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잖아. 알아. 일주일 뒤에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상대 측 변호사가 조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가자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정이면 만나야 하는 건가요? 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숨이 막혔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정 기일은 3주 뒤로 잡혔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현장 사진을 역추적했더니 5장 중 3장이 해외 건설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어요. 출장 중이라고 보내온 사진이 인터넷에서 퍼온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기망행위 입증 자료로 쓸 겁니다.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골라서 저한테 보내면서 뭘 느꼈을까? 미안하긴 했을까? 아니면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싶었을까? 조정 기일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갔습니다. 준하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식탁에 앉았는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준하 돌잔치 때 찍은 거였어요. 남편이 준하를 안고 있고 저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일어나서 액자를 벽에서 내렸어요.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법원에 갔습니다. 율천시 가정법원 3층 조정실이었어요. 준하랑 수빈이가 같이 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수빈이가 제 무릎을 톡톡 두드려 줬어요. 복도 끝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이 거뭇하고 광대뼈가 도드러져 보였습니다. 옆에 남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 발짝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준하가 일어서서 제 앞을 막았어요.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초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고개를 돌려서 반대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기다란 테이블 가운데에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변호사와 당사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맞은편에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테이블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 앉아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한도경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 사진, 출입국 기록, 퇴직급 수령 내역, 예적금 해지 내용 등등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남편 쪽 변호사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조정위원이 남편 쪽을 봤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실 부분이 있습니까? 남편 쪽 변호사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로 작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정실에 울리는데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멍했어요. 재산분할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한도경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했어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 해지된 예적금 1억 2천만 원, 캄보디아 아파트 매입에 들어간 추정금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파탄이 전적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은닉 처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쪽에서 반박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조정위원이 분할안을 제시했어요. 율천시 아파트는 제가 받고 퇴직금과 예적금 해지 금액에서 제 몫을 산정하고 위자료는 남편 쪽이 4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한도경 변호사가 6천만 원을 요구해서 5천만 원에 합의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아파트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펜을 받아들었는데 무겁더라고요. 종이 위에 제 이름 석자를 쓰는데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썼습니다. 남편도 서명했어요.
남편이 펜을 놓으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입을 열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저는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준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수빈이가 옆에서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반대쪽 출구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양복 뒷모습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건물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수빈이가 말했어요. 언니, 다 끝났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그게 넉 달 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율천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 한 달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어색하고 저녁에 밥을 차려 놓으면 숟가락이 하나인 게 눈에 들어오고 30년 된 습관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2달째 접어들면서 좀 달라졌어요. 남편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을 비우고 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놓고 창가에 화분을 3개 올려두었어요. 준하가 사다 준 허브 화분이랑 수빈이가 가져다 준 작은 꽃 화분이에요. 매일 아침 물을 주는데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됐습니다. 급식실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율천시 시장 안에 반찬 가게를 하나 하자고 제안했어요. 20년 넘게 국솥 앞에서 같이 서 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게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오픈이에요. 새벽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낮에는 가게 인테리어를 살피고 저녁에는 메뉴 시식을 하느라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준하는 격주로 한 번씩 내려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사오는데 지난번에는 실내화를 가져왔어요. 엄마, 발 차가운 거 알면서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 이거 신어. 신어보니까 푹신하고 따뜻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고른 거라고 했습니다. 준하 며느리도 가끔 전화를 해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어도 이렇게 새 출발을 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 움직이는 거야. 수빈이하고는 일주일에 2~3번은 통화합니다. 반찬 가게 메뉴 얘기, 재료 단가 얘기, 가끔은 그냥 별일 없는 수다요. 수빈이가 어느 날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어. 뭐가? 힘이 생겼어. 예전에 그 일 터졌을 때 언니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 같았거든. 지금은 아니야. 저는 웃었어요. 수빈이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도 아직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공항까지 같이 가준 동생. 그 애한테 아무리 고맙다고 해도 부족해요. 남편한테서는 조정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아파트 사회행위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려고요. 거기에 제 에너지를 더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현관에서 소리가 나면 순간적으로 남편이 들어오나 싶을 때도 있고요. 30년 된 버릇이 넉 달 만에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이 오면 이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지 않고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보이고 시장 쪽에서 새벽 배송 트럭 소리가 들리면 아, 내일도 할 일이 있구나 싶어서 다시 눕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기고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사는 거요. 54살에 처음 해보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미세요. 저는 수빈이가 있었고 준하가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부디 여러분도 위기 앞에서 더 용감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된 저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한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 정말 감사합니다.